안녕하세요. 인생의 큰 틀을 깨고 새 인생을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영화사를 운영하면서 제 인생에 이렇게 극적인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심지어 사람에 대한 불신까지 생기면서 힘든 순간을 보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순간에 제 인생을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어머니셨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이 되던 해 불의의 사고로 일찍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는 혼자서 저와 형을 책임질 수밖에 없으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랑 같이 정육점을 운영하셨던 게 있어서 남겨진 어머니 혼자 가게까지 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여자 대장부 같은 스타일로 강하게 사셨어요. 시장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시던 어머니는 혼자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괜히 찔러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한 번은 형이랑 같이 어머니가 계신 정육점에 갔다가 깜짝 놀란 적도 있었습니다. 정육점에 갔을 때 어머니는 가게 앞에 있는 아저씨를 향해 물을 뿌리면서 소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썩 꺼져.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만만해 보여? 나 같은 여자가 더 독종이야. 너 같은 놈은 트럭으로 줘도 필요 없으니까 썩 꺼져. 이 여편 내가 정신 나갔나? 애까지 둘이나 딸려 있으면서 뭘 그렇게 어려운 척을 해? 뭐야? 뭐가 딸려 있어? 내가 물이 아니라 물건이라도 던져야 꺼질래? 아주 잘 걸렸다. 내가 아주 본보기로 너부터 조져야겠네. 뭐? 정신 나갔나? 조지긴 뭘 조져? 내가 당하고 있을 것 같아? 넘어져 있던 아저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 가게로 다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 순간 중학생이었던 형이 어머니 앞을 가로막더니 아저씨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신고할 거예요. 넌 뭐야? 네가 뭔데 어린 게 어른들이래 끼어들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요. 나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네가 아들이야? 가요. 가시라고요. 에이, 퇴. 모자가 쌍으로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도 됐거든? 구질구질하게. 아저씨는 형과 어머니를 보고 조롱하듯 말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어머니는 가게 안에서 물을 한 바가지 떠와서 또 한 번 아저씨한테 뿌렸습니다. 아까는 살짝 빗나가서 피했던 물벼락을 그대로 맞아버린 거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아저씨를 보면서 어머니는 소리치며 말씀하셨어요. 꼴 좋다. 야, 애 앞에서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썩 꺼져. 한 번만 더 이 근처 얼씬거리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줄 알아. 어머니가 뿌린 물 한 바가지를 맞은 아저씨는 젖은 꼴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바로 형한테 와서 놀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우가 괜찮아? 엄마 괜찮아요? 놀라셨죠? 엄만 괜찮지. 우리 민우기가 놀랐겠네. 오늘은 그냥 집에 가요. 저 아저씨 또 오면 어떡해요. 아직 문 닫을 시간 안 됐어. 엄만 괜찮으니까 동생 데리고 어여 집에 가 있어.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오늘이 내 생일이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어머, 벌써 그렇게 된 거야? 어머니는 사는 게 바빠서 본인 생일도 깜빡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날은 형과 같이 어머니 드릴 미역국을 끓였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가게에서 아저씨와 싸우고 있는 어머니를 보자 형과 저는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어머니한테 다가가서 울면서 말했어요. 엄마, 집에 가서 같이 저녁 먹어요. 형이랑 엄마 미역국 끓여놨어요. 뭐? 너희 둘이서 그런 걸 했어? 가스불을 어떻게 만진 거야? 형이 미역국 끓이는 방법 알아와서 형 도와주면서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가요.
난 엄마도 다칠까봐 무서워요. 이리 와. 엄마가 안아줄게. 내가 너희를 두고 어떻게 다쳐. 걱정 마. 엄마는 절대 안 다쳐. 큰아들도 이리 와. 엄마가 미안해. 너희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엄마랑 가자. 저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품 안에 저와 형을 안은 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그날 어머니는 가게를 일찍 문을 닫고 형과 저를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형과 제가 끓여둔 미역국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하셨어요. 엄마 생일이 뭐라고 이런 걸 준비했어. 용돈도 많이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용돈 주면 그냥 먹고 싶은 거 사 먹지. 친구들처럼 그냥 애들답게 커야지. 왜 자꾸 엄마 생각하면서 일찍 철이 드는 거야. 어머니는 일찍 철든 형과 저를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그러자 형은 어머니를 보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작년에도 엄마가 늦게 와서 제대로 못 챙겼잖아요. 우리 생일엔 엄마가 국 끓여주는데 엄마 생신엔 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앞으로는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래도 엄마는 민욱이랑 성애만 건강하게 잘 크면 그게 선물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줘도 엄만 괜찮아. 아니에요. 저도 엄마한테 제대로 효도하고 싶어요. 엄마,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요. 저는 돈 많은 엄마보다 건강한 게 우리랑 오래 사는 엄마였으면 좋겠어요. 그래, 엄마가 아프지 않게 잘 관리할게. 걱정 마. 우리 민욱이랑 성애가 얼마나 잘 끓였는지 엄마가 한번 먹어볼까? 어머니는 한참을 우시다가 형과 준비한 국을 드시기 시작했어요. 몇 입 드시던 어머니는 밥을 말아 드시면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집 아들이 이렇게 손맛이 좋은 거야. 너무 맛있네. 엄마가 한 냄비 다 먹어야겠어. 없던 기운이 다 솟아나네. 임금님 진수성찬이 따로 없어. 형과 저는 호탕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같이 웃었어요. 아버지가 떠난 뒤 처음 보는 어머니의 환한 미소였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그 후로도 어머니는 정말 집안의 기둥처럼 든든하게 저희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다가 형이 원하던 대학교에서 합격했을 땐 어머니가 가게에서 챙겨오신 소고기로 파티도 했어요. 어머니는 그때 형한테 쌈을 싸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장남이 잘 풀리니까 엄마가 너무 기분이 좋네. 고생했어. 엄마가 오늘 가게 들어온 고기 중에 제일 좋은 거 챙겨온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셋이 아주 배 터지게 먹어보자. 어머니는 형이 대학교에 입학하니까 소고기까지 준비하면서 기뻐하셨죠. 그날 어머니는 형한테 술을 한 잔 따라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술은 아버지가 원래 알려줘야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이 집은 엄마가 알려주네. 괜찮지? 그럼요. 저한테는 엄마가 아버지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저 어머니 은혜 절대 안 잊을게요. 얘는 축하하는 자리에서 그런 소리를 왜 해? 너 엄마 울리려고 그러는 거지? 네, 오늘은 먹고 싶으면 먹고 울고 싶으면 같이 울어요. 이런 날도 있어야 살죠. 난 이제 눈물도 안 난다. 시장에서 여자 혼자 장사한다고 얕보던 것들 하나씩 이겨먹고 나니까 이젠 어지간한 일에 눈물도 안 나. 엄마, 제가 성공해서 꼭 큰 소리 떵떵거리면서 살게 해드릴게요. 난 이제 떵떵거리기 싫어. 나도 이제 소녀처럼 살아볼래. 웃을 때도 호호 이렇게 웃으면서 살고 싶구만. 어머니의 말씀에 형과 저는 가슴 한켠이 짠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대장부 같던 어머니한테서 저런 말이 나오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어머니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었어요.
자식들의 행복이 어머니의 행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 인생을 떳떳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한 후 영화 촬영 현장에서 조연출 일을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촬영 현장 일이라는 게 밤낮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는 늘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하셨습니다. 너 어젠 집에 갔어?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그럼요. 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엄마는 잘 계시죠? 가게에는 별일 없어요? 나야 늘 똑같지. 그나저나 너야말로 몸을 좀 잘 챙겨야지. 젊어서 고생 사서 하다가 금방 골로 가. 다른 사람들 잘 때 자고 쉴 때 쉬는 게 최곤데 몸이 그렇게 고생해서 어떡하니? 걱정 마세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힘들지 않아요.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어머니를 걱정시키고 있다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도 늘 괜찮은 척하면서 당당하게 통화를 끝냈죠. 하지만 저도 계속된 일이 힘들긴 했지만 어머니께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집에 와 보니까 집 앞에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저는 자취방 문 앞에 혼자 있는 어머니를 보면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왜 이렇게 계세요? 아이고, 이제야 왔어? 세상에 그놈의 감독은 우리 아들만 자꾸 늘어지나? 퇴근이 왜 이렇게 늦어? 언제부터 여기 계셨던 거예요? 저한테 전화라도 하시지 그랬어요. 기다리면 올 텐데 뭐하러 전화야. 괜히 걱정만 할 텐데. 그래도 전화를 하셨어야죠.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면 제가 편하겠어요? 이런 반찬도 그만 가져오세요. 어차피 집에서 먹을 시간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러세요? 저는 속상한 마음에 어머니한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내뱉었어요. 괜히 제가 어머니를 고생시킨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때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하고 올 걸 그랬네. 난 괜히 너 일하는데 방해할까 봐 그랬지.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밖에서는 대장부 같던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미안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자 저는 울컥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그냥 엄마께 죄송해서 그랬어요. 쉬는 날인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힘들잖아요. 제발 자식 생각 그만하시고 엄마 몸 생각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만 보면서 발 동동거리실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난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어. 네 아빠가 하루아침에 사고로 떠나서 너희도 어떻게 될까 봐 내가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살았는데 난 너희 없으면 못 살아. 어머니의 눈물을 보면서 저도 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어머니께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이었는데 왜 자꾸 화만 냈는지 저도 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문 앞에서 오지 않는 저를 한참 기다렸을 어머니 짐을 들고 같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챙겨오신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주면서 말씀하셨어요. 늦게 와도 끼니는 꼭 챙겨 먹어. 밖에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집밥만 못해. 그러니까 피곤해도 꼭 반찬 3개에 밥 놓고 먹어. 알겠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엄마 좀 앉아 계세요. 여기 방 작아 보여도 엄마 앉을 곳은 있어요. 땅 안 무너지니까 좀 앉아서 쉬세요. 됐어. 얼른 이것만 정리해주고 갈 테니까 너 쉬어. 네? 주무시고 가세요. 왜 벌써 가세요? 걸어가면 금방이야. 걱정 마. 엄마, 저도 엄마 그렇게 가면 걱정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주무시고 가세요. 그래, 그럼 엄마가 김치찌개 좀 끓여야겠다. 내일 아침에 밥 먹고 가자. 어머니는 저를 보러 온 순간 한시도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30이었던 저는 어머니 눈에 여전히 10살쯤 되는 아들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제가 어떤 말을 해야 어머니가 좋아하실지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저는 10살 때처럼 어머니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우와, 엄마표 김치찌개 먹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엊그제 엄마가 옛날에 해주던 김치찌개가 생각났거든요. 벌써 군침 돌아요. 정말? 안 그래도 내가 돼지고기 넣고 찌개 끓여주려고 다 챙겨왔어. 와, 역시 우리 엄마 솜씨는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유명한 김치찌개 식당에 가도 옛날 그 맛이 안 나요. 이제 엄마 정육점 그만두고 김치찌개 전문점 차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녀석, 그것 봐. 진수성찬이 차려줘도 엄마가 해준 게 최고지? 그럼요. 우리 엄마 손맛 아무도 못 따라가죠.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비법 좀 알려주세요. 그래야 잘 얻어먹고 살죠. 참한 색식감 데려오면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지. 그런데 어디서 나사 빠진 애 데려오면 얄짤 없을 줄 알아? 어머니는 저와 대화를 하다 웃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오랜만에 같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 정말 단순한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저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작은 일에도 감사하다고 많이 표현해 드리는 게 효도라는 걸 알았죠. 그 후 저는 어머니께 자주 전화도 드리면서 꿋꿋하게 사회생활을 해나갔어요. 그러다 30 중반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 사무실에 돼지 머리까지 가져와서 고사를 지내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회 하는 일 모두 잘 풀리게 해주세요. 그저 사고 없이 모든 일 다 잘 풀리게 해주세요.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에 닿았는지 제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갔습니다. 큰 대박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쪽박도 아닌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게 30 후반에 저는 친한 친구의 소개로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는 저와 꼭 맞는 퍼즐처럼 모든 것이 잘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명 배우였던 그 여자는 저한테 궁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화 제작사 일은 하실만 하세요? 저는 무명 배우라 아직 현장 근처는 가보지도 못했거든요. 워낙 하고 싶던 일이라서 저는 할만해요. 힘들어도 꿈을 먹고 산다 생각하면서 제작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우와, 대단하세요. 저도 꿈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디션에 수없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것 같고요. 꿈꾸던 일을 하는 건 참 멋진 것 같아요. 저도 일이 정말 안 풀렸던 때가 있는데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봐요. 우와, 오랜만에 비타민 충전하는 기분이에요. 여자친구는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둘은 일적으로 정말 잘 통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대화를 나누다 저희는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연인이 된 후 1년쯤 됐을 때 여자친구는 궁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정육점 하신다고 했지? 내일 인사드리러 갈까? 내일? 안 그래도 엄마가 궁금해 하시긴 하셨는데 부담스럽지 않겠어? 오빠 어머님인데 뭐가 부담스러워. 난 괜찮아. 얼른 뵙고 인사드리고 싶은데. 그래, 알겠어. 그럼 내가 어머니께 연락드려 볼게. 여자친구는 저희 식구들을 만나 얼른 인사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와 같이 어머니 정육점에 같이 갔습니다. 그날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영이라고 합니다. 내가 식당에서 보려고 했는데 왜 여기로 온다고 했어요? 여기 할 게 뭐 있다고. 어머님 바쁘신데 괜히 무리해서 시간 내시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너무 뵙고 싶어서 갑자기 잡은 약속인데 제가 와야죠.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빈손으로 오지 뭘 이런 걸 다 사왔어요. 어머님 관절이 좀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했어요. 하루에 한 포씩 꼭 챙겨 드세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내가 맏며느리 말고 둘째 예비 며느리한테 이런 걸 받으니까 느낌이 아주 다르네. 어머니는 여자친구의 선물을 받고 기뻐하셨어요. 형수가 챙겨줄 때랑 또 느낌이 다르다면서 어머니는 좋아하셨습니다. 게다가 살가운 여자친구가 먼저 어머님 하면서 말하니까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가게를 나오면서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멋있으시다. 어떻게 정육점을 혼자서 다 운영하시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고생 많으셨어. 시장에서 여자 혼자 장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정말 어머님 너무 존경스러우시다. 오빠가 제작사 일하면서 견딜 수 있는 거 다 어머니께 배운 거 아닐까? 그런가? 그것도 맞는 것 같아. 난 어릴 때도 우리 엄마가 제일 자랑스러웠어. 여자친구는 혼자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아들들을 키워오신 어머니를 보면서 대단하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복도 잠시,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늘 강하고 씩씩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에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보니까 어머니는 힘없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성회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 힘들어. 엄마, 병원이니까 곧 괜찮아지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힘내세요.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저는 하염없이 울었어요.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온 어머니의 병은 대장암이었습니다. 워낙 초기 증상이 없던 암이라 그동안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병을 키우고 있던 거예요. 그때 형은 힘들어하는 어머니 손을 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자꾸 아프다고 하실 때 제가 왔어야 했는데 병원 좀 가보시라고만 말만 하지 말고 어머니를 모시고 가봤어야 했어요. 죄송해요. 민우가 괜찮어. 울지 마. 형은 어머니와 손을 잡고 목 놓아 울었어요. 옆에 있던 형수도 어머니 옆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바라봤습니다. 온 가족이 그날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암 선고에 목 놓아 울었어요. 그때 여자친구는 전화로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암이라고?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내일 수술 받으시고 경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이라도 가볼까? 어머님은 괜찮으셔? 아니야. 내일 수술이라 안정이 필요한 상태야. 조금 괜찮아지시면 그때 보자. 알겠어. 오빠가 좀 잘 챙겨드려. 괜찮아지실 거야. 워낙 강인한 분이셨잖아. 나도 기도할게. 여자친구의 말에 저는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았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다음날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결과는 성공적이었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추가적으로 받으면서 석 달 뒤 경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였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어머니 상황 때문에 저는 너무 불안했습니다. 한동안 어머니 간병에 집중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만난 여자친구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님은 좀 어떠셔? 괜찮으셔? 지금은 항암치료 잘 받고 계셔. 잘 견뎌주셨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더 견디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 어떡 하면 좋아. 괜찮을 거야. 여자친구도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여자친구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 날짜 몇 달만 앞당기자. 그동안 서로 왕래하면서 잘 지냈잖아. 나도 어머니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나도 좋아. 어차피 내년쯤 하기로 했던 거니까 조금 앞당겨서 하지 뭐. 어머니께 좋은 며느리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힘들게 키운 둘째 아들이 좋은 여자 만나서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고마워. 날 이해해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제 상황을 이해해주는 여자친구가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예비 처가 어머니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비 장모는 어머니를 보면서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하셨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네, 항암치료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혹시나 아픈 제가 애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앞가림 다 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사부인,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그런 걱정 해본 적도 없어요. 부모가 아픈데 당연히 자식이 나서야죠. 그런 걱정은 일절 하지 마십시오. 제가 괜히 아들 혼사를 망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영 무거웠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제 마음이 다 놓이네요. 제 딸도 부족한 점 많아요. 사부인이 하나씩 가르쳐 주셔야 할 게 많으니까 꼭 건강해지셔서 잘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가르쳐서 보냈어야 했는데 애가 워낙 철이 없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했네요. 제가 그래도 따님 덕분에 많이 웃었습니다. 아주 사람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에요. 좋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리죠. 아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급하게 진행된 상견례 자리였는데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서둘러도 정말 잘 살 거라는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비 아내와 저는 연애 기간도 1년 반이나 됐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있었죠. 게다가 상견례가 끝나고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부인이 참 좋으신 분 같아. 집안 어른을 보면 자식이 뭘 보고 배웠을지 보인다는데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자랐겠다 싶어. 너는 어때? 그동안 별일은 없었지? 그럼요. 여자친구가 약간 왈가닥인 성격이긴 한데 장모님께서 잘 타이르면서 끌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다행이네. 자기 자식 흠도 그냥 무조건 감싸려는 부모도 많아. 그렇게 가르치고 끌어주려고 하는 부모라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가 잘 끝난 것 같다면서 안심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저는 정말 좋은 가정을 꾸려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아드리면서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 오래 사셔서 손주도 꼭 안아보셔야죠. 꼭 건강하세요. 그래, 우리 성애가 형처럼 잘 사는 거 꼭 봐야지. 걱정 마. 엄마 다 이겨내고 우리 성애 가정 꾸리는 거 다 지켜볼게. 저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리면서 간절한 기적을 바랬습니다. 하지만 결혼 준비하는 동안 어머니의 병세는 갑자기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급기야 통원 치료를 받으시던 어머니는 입원까지 하셨죠. 그런데 어머니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병원 입원하시고 며칠 만에 고비가 찾아왔어요.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에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오열하면서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아들로 자라서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발요. 우리 성에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싶었는데 미안하다. 엄마가 손주도 봐준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엄마, 괜찮으니까 제발 좀 힘내주세요. 저의 간절한 외침에도 어머니는 더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때 예비 아내가 병원으로 오고 있었지만 결국 예비 아내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하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형과 저는 오열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울어도 어머니가 떠났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빈소가 차려졌고 정말 하늘이 무너진 듯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형수는 그때도 맏며느리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면서
슬픔을 삼키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때 형은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정육 좀 그만 나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 약속도 못 지켜드렸어요. 사는 게 뭐 그리 바쁘다고 자주 못 가봤을까요? 한 번이라도 더 뵈러 갈 걸 너무 후회스러워요. 저 조금만 기다려 주시지 그랬어요. 조금만. 형은 울다 지쳐 말도 잇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형을 다독여준 사람도 형수였어요. 형수는 그때 형을 달래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 힘들겠지만 당신이 버텨야지. 이렇게 무너져 있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쉬셔. 형수는 힘들어하는 형을 데리고 잠시 밖에 나갔다 온다고 했어요. 형을 대신해서 저는 빈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허겁지겁 빈소로 들어오는 예비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들어왔어요. 그러더니 저를 보면서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그렇게 되신 거야? 우리도 경황이 없어. 갑자기 악화되더니 이렇게 된 거라서. 어떡하면 좋아? 어떡해? 예비 아내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횡설수설했어요. 그러더니 어머니 영정사진 앞에서 목 놓아 울면서 말했습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 드렸는데 가시면 어떡해 어머니. 결혼하면 어머님이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전 어머님이 있어야 살아요. 저한테는 왜 효도할 기회도 안 주세요? 땅을 치면서 우는 예비 아내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딸인가 싶을 정도로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위로해주면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오빠, 다음 달에 결혼하면 우리 더 잘 살자. 어머님도 그걸 바라실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그러자 하늘에서 엄마가 우리 지켜보고 계실 거야. 부끄럽지 않게 잘 살자. 그때 예비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따뜻했는지 제가 다 위로받는 기분이었어요. 결혼식을 한 달 앞두고 갑작스럽게 어머님이 떠나면서 저는 상심이 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제 옆에서 저를 다독여준 사람이 예비 아내였습니다. 정말 저희 어머니의 장례가 마치 친부모 장례인 듯 같이 울어줬어요. 슬픈 순간 곁에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한테 신뢰를 느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 눈에 예비 아내는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형수와 예비 아내가 장례식장에서 처음 마주하는 순간 모든 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을 데리고 잠시 나갔던 형수가 다시 왔을 때 제 인생의 반전이 펼쳐졌어요. 그때 제 옆에서 오열하고 있는 예비 아내를 보고 형수가 소리치며 말했어요. 와, 진짜 지랄하고 자빠졌네. 그 순간 형수의 말에 모두의 이목이 형수와 예비 아내한테 집중됐습니다. 그러자 예비 아내는 황당한 목소리로 형수를 보며 말했어요. 지금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야, 너 지금 신분 세탁하고 지금 여기서 쇼하고 자빠졌냐? 도련님, 혹시 얘가 한 달 뒤에 결혼할 여자였어요? 형수는 어이없다는 목소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아한 목소리로 형수를 보며 말했어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둘이 아는 사이예요? 도련님, 예비 아내 보통 년 아니에요. 나랑 같은 학교 나왔어요. 날라리 애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짓은 다 하고 다녔다니까요. 그때 우리 동네에서 유명했던 흑장미파 출신 대장이 쟤예요, 쟤. 네? 흑장미파요? 저는 형수의 말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황한 예비 아내가 형수를 보면서 어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누군가 했는데 너 정성숙이구나. 반갑다.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왜? 나가서 나 한 대 치려고? 너 주특기잖아. 마음에 안 들면 불러내서 때리는 거. 너 때문에 전화 까고 자퇴한 애들이 몇 명인 줄이나 알아? 성수가, 왜 그래? 우리 둘이 얘기하자고. 너 그러고 보니까 살도 많이 뺐네. 그때 너 80kg 가까이 됐잖아. 왜? 돈 좀 있는 남자 꼬시려고 살도 30kg나 뺀 거야? 너 대단하다. 그 정신력으로 인생 좀 똑바로 살지 그랬어. 나는 네 얼굴 보자마자 기억났는데 넌 나 기억도 못하네. 웃긴다 너. 다 오해야. 친구끼리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야, 장난? 넌 장난으로 삥 뜨고 다녔어? 너 때문에 무서워서 학교를 못 갔어. 네가 학교만 가면 돈 내놓으라고 때려서 학교 가는 게 죽는 것 같았다고. 그래서 죽었어? 아니잖아. 너 이렇게 잘 살아있잖아. 친구끼리 장난친 걸 언제까지 담아둘 건데. 저는 그때 예비 아내의 말이 이상했어요. 장난으로 삥 뜯었다는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건 범죄 아닌가요? 뻔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내가 알던 사람 같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형수가 예비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다 지난 일이라고? 장난으로 던진 돌에 개구리 맞아 죽는다는 말도 몰라? 너 학교 다닐 때 나한테 담배 심부름도 시켰잖아. 내가 못하겠다고 하니까 너 그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은 나냐? 못 사겠다고 했으면 그냥 뒀겠지. 내가 못 가겠다는 애를 억지로 끌고 갔겠어? 야, 이것 봐. 하나도 기억 못하네. 너 그때 애들 다 보는 앞에서 나보고 책상 위로 올라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했어. 알기나 해? 애들 앞에서 개망신 줘놓고 이제 와서 기억이 안 나? 야, 너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이따가 고등학교 동창 몇 명 올 거야. 그때 네 실체 다 까발려질 거니까 기다려. 미경이는 기억나지? 너 때문에 자퇴한 애. 걔가 올 거야. 평소에 어머님 정육점 단골로 오던 친구라서 소식 듣고 지금 온다더라. 내가 이 정도인데 미경이 오죽하겠어? 멀쩡하게 다니던 학교. 네가 애를 개패듯이 때려놔서 무서워서 자퇴했잖아. 나 진짜 이게 보자 하니까. 이제 와서 과거 들춰내서 뭐 어쩔 건데? 그래서 내가 지금 너 쳤어? 왜 지난 일 이제 와서 들먹거리는데? 그때처럼 맞고 싶냐? 내가 살 뺐다고 예전처럼 못 칠 것 같아? 야, 아직도 너만 한 건 한 주먹거리야. 알겠냐? 오랜만에 손맛 좀 보여줄까? 저는 그때 형수한테 달려들려는 예비 아내를 막으면서 소리쳤어요. 그만 못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제가 먼저 나한테 지난 일로 협박하잖아. 저 말이 다 사실이야? 진짜냐고? 딱 보면 모르겠어? 그냥 혼자 오버하는 거잖아.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지금 네 행동을 좀 봐. 너를 믿게 생겼어? 사실대로 말해. 어서. 그때 예비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그러자 형수가 휴대폰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제 과거 사진이에요. 살 빼고 얼굴 뜯어 고친다고 그 인성 어디 가겠어요? 저를 믿으셔야 돼요. 형수의 말에 저는 예비 아내 고등학교 때 사진을 봤습니다. 정말 안 뜯어 고친 곳이 없더군요. 그때 예비 아내는 저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뭐야? 지금 그걸 왜 봐? 진짜 전혀 말을 믿어? 뭐? 형수한테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끼리끼리 논다. 나랑 결혼하기 싫어? 어머님이 꼭 나랑 잘 살라고 마지막 말도 남겼는데 나랑 결혼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때 저는 예비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야, 지금 네가 우리 어머니를 들먹거려? 나가, 당장 나가! 가라면 뭐 못 갈 줄 알고? 이런 찌질한 것들 상대한 내가 잘못이다. 오랜만에 눈물 연기 좀 했더니 배만 고프네.
나 갈 테니까 알아보던지 말던지 둘이 알아서 해.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저럴 수 있나 입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연기를 하면서 저를 속여왔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예비 아내가 나가자 형수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전 악몽을 꿔요. 그런데 저렇게 뻔뻔하게 살고 있었다니까 너무 화가 나서 못 참겠어요. 도련님 미안해요. 그런데 정말 실체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사람 안 바뀌잖아요. 형수의 눈물에 저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형수님,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니가 마지막 가는 길에 저를 살려주신 것 같아요. 오는 형수를 형과 같이 달래줬어요. 그리고 잠시 뒤 형수가 말했던 미경이란 친구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예비 아내의 과거가 폭로되기 시작했어요. 김수영? 와, 진짜 걔가 고등학교 때 지 말 안 듣는다고 때렸어요. 우리 집이 가게를 했었는데 부모님 가게에서 술이랑 담배 안 가져온다고 저를 얼마나 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었다니까요. 걔 보통이 아니에요. 지금도 술집에서 돈 많은 남자 노린다는 소문이 있다니까요. 저는 형수 친구의 말에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술집이요? 쟤는 그냥 가죽만 인간이지 속은 아주 시커먼 짐승이라니까요. 모든 게 다 돈뿐인 사람이에요. 진짜 제대로 한번 조사해봐요. 쟤네 부모님도 쟤 완전 포기해서 이제 뭐라고 다녀도 말리지도 않는데요. 정말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그래도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마지막을 잘 보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과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이 겹치면서 저는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납골당에 어머니를 모셔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어머니가 이 결혼을 막으려고 형수가 그 여자를 알아볼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만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대로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본격적으로 뒷조사를 시작하니까 그동안 몰랐던 예비 아내의 실체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남자 관계가 실타래처럼 복잡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정말로 돈 많은 사람들이나 영화나 드라마 관계자들한테 붙어서 여우짓 하는 걸로 유명했던 겁니다. 예비 아내의 사진을 본 같은 업계 동료가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얘가 얼굴만 반반하지 오디션 문턱을 넘어 본 적이 없는 애야. 이거 어떻게 알겠어? 그만큼 행실이 막장이니까 관계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라니까.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아. 괜히 꽃뱀한테 안 당하길 천만 다행이다. 저는 이쪽 일을 하면서 이런 사실을 왜 몰랐을까요? 저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던 겁니다. 모든 실체를 알게 된 저는 예비 아내를 불러냈어요. 그리고 그동안 뒷조사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했던 짓들이니까 내가 자세히 말 안 해도 알겠지? 파혼하자. 나는 구역질 나서 우리 형수 힘들게 하고 괴롭힌 사람이랑 단 한순간도 같이 못 살아. 진짜 그 나물에 그 밥이네. 네 형수가 못났으니까 왕따 당한 거야. 그걸 왜 날 탓해? 다 괴롭힘 당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니까? 세상에 그런 이유가 어딨어? 이래서 사람 안 바뀐다는 말이 있는 거야. 너무 뻔뻔해서 깜빡 속을 뻔했네. 야, 됐어. 파혼해. 그리고 네 영화 제작사 업계에서 영향력도 별로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나도 결혼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 이렇게 떨어져 나가주면 나야 고맙지. 그리고 결혼 한 달 남겨두고 엎은 사람은 너니까 위약금이며 뭐며 다 네가 다 내. 알았어? 아우 진짜 재수없어. 진짜 똥 밟았네. 사과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무슨 적반하장 태도랍니까?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딱 한마디 했어요. 내가 진짜 조상님이 날 도우신 것 같다. 특히 우리 엄마가
너 같은 여자 만나지 말라고. 장례식장에서 우리 형수랑 너랑 딱 마주치게 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도 파온 아주 잘한 것 같다. 난 절대 후회 안 해.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남의 눈에 피눈물 내면 네 눈에도 피눈물 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거야. 네 인성에 드라마 단역 배우나 엑스트란 할 수 있겠어? 이 인생 똑바로 살아. 앞으로 내가 제작하는 영화는 절대 꿈도 못 꿀 줄 알아. 별 볼 일도 없는 제작사 가지고 있으면서 잘난 척이야. 마음대로 해. 내가 너보다 더 잘 산다. 그렇게 화를 내더니 그 여자는 나가버렸어요. 진짜 화낼 사람이 따로 있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파혼하고 예식장과 신혼여행 등 모든 걸 다 취소했습니다. 위약금을 내서라도 저는 무조건 파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리고 제가 또 했던 일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방송업계 지인들한테 예비 아내 프로필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학교폭력 주동자 김수영 배우를 고발합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학교폭력 주동자였던 배우를 쓴다는 건 작품을 망치는 짓이에요. 피해자들이 있는 한 이 배우는 절대 TV나 영화관에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메일을 써서 관계자들한테 다 뿌려버렸습니다. 옛말에 발 없는 말이 천리까지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메일을 보내고 나니까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학교폭력 주동자였던 여자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런 짓을 해? 이제 속이 시원해? 시원하냐고. 네가 학교 다닐 때 괴롭힌 사람들은 평생을 힘들어했어. 너도 똑같이 당해봐. 대체 왜 이래?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잖아. 걔네가 찌질했던 걸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게 네 문제라는 거야. 너보다 약하면 도와줘야지. 어떻게 괴롭힐 수가 있어? 대체 뭘 보고 살았으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고. 나는 네가 이쪽으로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야. 알겠냐? 그러니까 다신 연락하지 마.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번호도 차단해버렸죠. 계속 오디션에 탈락하니까 본인도 답답했는지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제가 메일을 뿌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저런 인성 바닥인 여자가 아무렇지 않게 TV에 나온다면 피해자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았어요. 특히 형수는 아직도 학교폭력 트라우마로 악몽을 꾸기도 한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더더욱 학교폭력 주동자였던 그 여자의 출연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여자는 아직까지도 엑스트라로조차도 나오지 못하고 있답니다. 이게 다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저희 형과 형수는 조카를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벌써 어머니가 떠난 지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너무 그날이 생생하네요. 제가 이런 사연을 보낸 이유도 사람의 업보는 다 돌아온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서랍니다. 착하게 살면 복으로 오겠지만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정말 제가 산 증인이라서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나한테 떳떳할 때 비로소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해가 어떠셨나요? 마음에 걸리는 게 없다면 뜻깊은 한 해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다가오는 연말에 올 한 해를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는 더욱 좋은 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